수학하 두 번째 시간 명제입니다. 지도상에 어디 있는 거죠, 우리? 논리, 논증의 영역에 해당하는 집합과 명제라고 했어요. 집합과 명제. 근데 사실은 이걸 고등수학 상에 넣어도 상관없고 고등수학 하에 넣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뒤에 넣어도 상관없고 마지막에 배웠던 도형의 맨 뒤에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아, 얘는. 집합과 명제는 이상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제와 연결선상에서 어떤 다른 단원과 연계되기가 힘들어요. 논리니까. 놀린다는 게 아니고 논리니까. 그지? 근데 다만 빠르게 배우면 배울수록 이후에 나오는 수학 문제, 그 문제 안에 어떤 용어들이 나와. 근데 우리는 그 용어들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어감, 뉘앙스 이런 것만 판단해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황지윤 천재설. 그지? 여기서 설. 너희들 많이 쓰잖아. 뭐뭐 하는 설. 근데 그 용어 정의 알아요? 설? 질량 보존에 다음 뭐야? 법칙. 법칙 알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다음이 뭐예요? 정리. 왜 피타고라스의 법칙 아니에요? 정리는 뭘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 또는 사회과학 용어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를 그냥 뉘앙스만 가지고 그렇겠거니 하고 사용해. 그 다음에 설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수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앞으로 수학은 수도 없이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용어들이 대부분 다 이 집합과 명제에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단원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뜻을 정확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설은 증명되지 않은 걸 말한단다. 대륙이동 설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 이론 중에 가장 급이 낮은 애가 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증명되지 않은인데 실질적으로는 증명될 방법이 없는 대륙 이동설을 무슨 수로 증명하니? 대륙을 이동시켜볼까? 한 사람이 관측을 할까? 지구 바깥에서 사진을 찍어서 대서양에 있는 북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이동하는 장면을 볼까? 안 되잖아. 이게 영원히 설이에요. 영원히 설. 이거는. 황지윤 천재설. 그 설 위로 이제 제일 그럼 상단에 뭐가 있는 거지? 제일 위에 상단에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는 걔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약속인데 어떻게 토를 달아? 증명도 안 해요. 약속인데 무슨 증명을 해? 그러니까 정의 아래로 내려오는 애가 공리라고 있어요. 공리. 공리는 이제 정의 때문에 발생하는 무조건적인 참인 결과. 공리라고 그래요. 무증명 명제라고 부르죠. 그 아래가 정리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된 참인 명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들 얘기다. 지난 시간 집합에 이어 오늘 이제 두 번째 명제 시간인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명제니까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해야 될 게 뭐지? 당연히 명제란 무엇인가죠. 명제란 무엇인가? 신입한테 물어볼까? 지원아, 명제가 뭐냐? 그 뒤. 명확히 난 이것만 들리는데 명확히 다음에 나누어지는 그 다음 아이고 씨 그러니까 늘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니까 식이나 문장 식이나 문장 알겠어요? 다들 할 수 있어요? 명제? 지훈아 뭐라고? 3인칭. 이런
자동 반응이야. 내가 너한테 그걸 읽으라고 그럴 것 같으면 질문을 왜 했어, 너한테? 시기나 뭐 임마, 뭘 시기나야. 또 저런다. 어설프게 웃고 지나가지 말고 명확하게 하란 말이야. 명자 뭐라고? 고개 숙이지 말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뭘 명확하게 판단해? 어? 네 머리 길이? 어? 뭐? 어떤 거를 어떤 거를 뭘 명확하게 구분해? 아, 난 얘 진짜. 약간 한 개도 준비 안 해왔어? 아니 명제란? 명제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뭘요? 뭘 판? 설? 돌아가시겠네. 방금 지환이가 한 얘기도 안 들은 거야, 그러면? 지환이가 다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잖아. 그럼 너는 끝만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앞부분을 다 생략하는 이유는 뭐야? 원래 좀 아, 닥치고. 좋아, 마무리. 음, 음, 문장 다 했어요. 저게 다예요. 뭘 구분한다고? 지은아? 참인지 거짓인지. 아, 참인지 거짓인지. 아유, 길어, 씨. 그러니까 말로 하면 쉬운 걸 이게 글로 쓰면 길어요. 누군가에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 이게 명제의 정의인 거예요. 정의는 내가 원 얘기할 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토씨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정의라는 건 굉장히 방어적인 애예요. 방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의를 내렸어. 근데 누군가가 그럼 너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야, 네 말대로 해도 이렇게 하면 원이 아니잖아. 이런 식의 모든 공격을 방어해낼 수 있어야 돼. 아니야. 이 정의를 잘 봐. 이렇게 되니까 원이 맞아. 그 공격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튕겨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토씨 하나 틀렸다가는 바로 공격을 당해.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참, 거짓 핵심 단어고요. 명확하게 구분 핵심 단어고요. 예, 그리고 식 또는 문장 이 세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훈아, 집합의 정의가 뭐였다고? 아직 안 보시길래 아, 집합의 정의는 예. 우리가 이렇다고.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 어떤 것들이 모여 있어요. 뭐 있는데 좋아. 전체 집합도 있고 부분 집합도 있고 많이 있어. 아이, 랩은 그만하시고요. 예, 영상 다시 보세요. 영상 다시 보세요. 제가 핵심 단어 3개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임.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예. 딴 놈들도 지금 뜨끔뜨끔 할 거야. 씨발, 나 안 걸린 거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영상 다시 보세요. 3개의 단어, 그러니까 핵심 단어들로 문장을 구성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서윤은 천재다? 명재 아니야? 아이씨. 맞아. 맞는데 재미는 없었어. 보통은 당사자는 명재라 하고 옆에 타인들이 명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아닌가? 타인들도 명재다라고 주장을 하나? 하나는 참인 명재, 하나는 거짓인 명재로. 그러나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면 그것은 명재가 아니다. 알겠죠? 꽃은 이쁘다, 가을은 시원하다, 뭐 기타 등등 안 돼요. 명확하게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명재입니다.
그럼 명제를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명제를 앞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야, 참거짓이라는 게 웬만하면 상식선에서 다 해결되는 애들도 있잖아. 그지? 예. 정의를 알고 있으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명제인지 아닌지도 금방 구분해요. 실상 우리가 명제를 정의하는 이유는 조건 때문이에요. 네, 조건은 정의가 뭘까요? 그래, 조건. 공부를 해왔는 이 단원이 용어 단원이라고 했으면 얘들아 조건이 뭔지 알아왔어야 되는 거야.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있는 글을 읽고 조건이 뭔지 알기는 좀 힘들어요. 설사 정의를 익혔다고 하더라도. 여기 봐봐. 내 질문에 대답을 해봐 그러면. X는 아니 는으로 하지 말까? X가 3보다 작다는 명제야 아니야? 명제예요. 왜 명제지? 참과 거짓이 분명해요? 그럼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 태세 전환. 그렇죠. 태세 전환이 빨라야 돼요. X는 다들 생각해봐. 내 질문에 대답해봐. 내가 전체에다가 대고 질문을 했어도 너희는 개별적으로 다 나한테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지환아, 이게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가 아니니까 조건이에요. 근데 그냥 명제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 내가 X에다가 1을 넣으면 명제야 아니야?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명제야 아니야? 명확하게 명제죠. 응? 그럼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명제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에요 누구야? 아니요 누구야? 아니 나 아니야. 나 맞다 했어. 아, 미안. X에다 5를 넣으면 명제가 맞아요. 그죠? 명제가 맞아. 근데 어떤 명제야? 당연히 맞죠. 거짓인 명제지. 참인 명제고 거짓인 명제야. 그러니까 얼음한테 너 물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얼음 입장에서 억울하지. 나 조금만 온도 올라가면 바로 물인데. 그렇잖아. 그 책상을 보고 너 물이야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얼음에게 너 물이야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입장이 달라요. 그죠?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조건은 명제가 아닌데 곧 나의 문자에 미지수에 들어갈 조건 그 미지수에 들어갈 대상이 드러나는 순간 명제로 변환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애. 응? 명제는 아닌데 명제가 될 놈이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조건이에요. 이런 애들이 조건이고 뭐 x제곱은 4이다 이런 거. x제곱은 4이다. x제곱은 4이다가 명제 아니야. 그러면 참 거짓이 분명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 그럼 참 거짓이 확인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야. 그런데 x에다가 2를 넣으면 참인 명제가 되고 x에다가 3을 넣으면 거짓인 명제가 돼요. 그러니까 명제가 될 모든 준비를 갖추고 미지수를 기다리는 아이. 이것이 조건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제 이야기 해서 명제와 그 조건 모두 다 부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부정의 표현
명제, 조건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스몰 문자로 씁니다. 예, 스몰 문자로 쓰고, 이게 이제 명제이거나 조건이거나. 조건과 명제는 이제 밀도와 질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니다. 너희가 그 구분을 모르겠구나. 하여튼, 조건이든, 조건이라고 해보죠, 일단. 그러면 이 물결 표시를 써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읽을 때는 not이라고 읽습니다. not. P, not P.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그 조건의 부정, P의 부정이라 명명하죠. 그러면 X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의 부정은 뭐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예. 뭐 문장도 돼요. 예. 그러니까 주아는 고등학생이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아니고 명제죠. 예. 이 명제의 부정은 주아는 고등학생이 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주어 부분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어 부분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술어 부분에서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라는 용어가 또 있는데 진리집합 뭐죠? 진리집합은? 약간 진리인 집합. 어이구, 예, 고맙습니다. 진리인 집합, 진리집합, 진리인 집합. 고마워요. 김치찌개, 김치로 끓인 찌개. 예. 조금 더 알아듣게 해설하면 전체 집합 묘에서 스토리를 하는 무슨 전체 집합. 진짜 중요한. 너 지금 읽었는데 정말 글씨 읽었지. 내용 파악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봐. 전체 집합 묘에서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그러니까 뒷문장, 중요 문장을 읽어보자면 조건을 참이게 하는 모임들 이런 거잖아요. 조건을 참이게 하는 모임들. 여기 봐봐요. X가 3보다 크다를 그러면 조건 P라고 할 때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캐피탈 P라고 부르면 이 P에는 어떤 아이들이 모여야 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그럼 여기다 뭘 적어야 되지? 4, 5, 6, 7, 8, 9, 10, 11. 그래서 네가 제일 처음 읽은 문장이 중요해지는 거야. 제일 처음 뭐를 읽었어? 전체 집합. 전체 집합. 넌 지금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고 잡은 거야. 아. 3.1, 3.2, 3.3. 유리수라고 잡은 거고요. 실수로 잡으면 적지도 못하죠. 조건제 집합을 써야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 내에서 이 조건을 참으로 하는 원소들의 모임.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10까지다 라고 하면 그 전체 집합 내에서 이 조건을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은 4, 5, 6, 7, 8, 9, 10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요런 개념이 진리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이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전체 집합 내에서 조건을 참으로 만든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 이거부터 말해보자. 그러면 전체 집합을 공유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 P 조건의 부정도 자신의 진리집합이 있겠네? 그 원소들은 뭘까요? 1, 2, 3. 1, 2, 3이겠죠? 그럼 이 1, 2, 3의 이름은 뭘까? 안 질리시. 뭔가 재미가 있던지, 감동이 있던지, 둘도 아니고. 생각을 해봐. 부정집합. 응? 부정집합. 이름 붙이지 말고.
얘 이름도 진리집합 맞아. 진리집합 맞는데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죠.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0이야. P 이름이 4, 5, 6, 7, 8, 90이야. 그러면 1, 2, 3의 이름은? not P라는 집합 기호는 없어요. P의 여집합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건에서 이 부정기호, 명제에서 조건의 부정기호는 집합에서는 여집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집합과 같은 것이다. 부정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5월과 AND가 있어요. 조건에서. 이제 두 개의 조건을 합치거나 겹치거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P or Q 또는 P 또는 Q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P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들과 Q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는이면. 응? 너희들 문제 개념서 읽어보면 예시가 뭘로 돼 있니?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련이는 교과서를 본다. 바이블을 본다.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교과서를 본다, 바이블을 본다. 그러면 수련이의 경우 교과서를 보거나 바이블을 본다. 이렇게 되면 5월이잖아요. 어쩐다는 소리야, 이게. 둘 중에 어떤 것든 다 보는 거지. 교과서를 보거나니까 교과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사실은 몰라. 바이블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혹은 둘 다 받는지도 몰라.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봤다. 라는 거잖아. 바이블을 보거나 교과서를 보았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AND라는 개념이 있어요. P and Q. 이걸 같은 예시에다가 반영을 하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와 그리고 바이블을 보았다. 인 거죠. AND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쨌다는 소리지? 둘 다 반드시 봤다는 얘기예요. 교과서도 봤어. 완전 통독을 했어. 바이블도 완전 봤어. 사례를 좀 잘못 든 것 같긴 한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 진리집합으로 표시하면. 얘 같은 경우 P의 진리집합을 캐피탈 P 이렇게 쓸 거고 Q의 진리집합을 캐피탈 Q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또는은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배운 바의 의미를 생각해봐. 집합기호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합집합이라고요. 좋아요. 이랬거나 아니면 이랬거나 합집합. 그럼 얘는 뻔하죠?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 사이에 AND가 걸리면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그리고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또는으로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거 둘 다 이렇게 된 거는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또는은 그 뜻이 아니지. 둘 다 되는 거예요? 네가 지훈이는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었다.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었다 이러면 점심만 먹은 거야? 아니면 저녁만 먹은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그건 둘 중 하나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로. 그게 아니라 점심을 먹었거나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점심 저녁 다 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먹은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또는이에요. 알겠어요? 방금 전에 부정 이야기 P와 또는 Q
예, P 또는 Q. 이거의 진리집합이 P 합집합 Q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 P 또는 Q라고 하는 대상에 P 또는 Q라고 하는 대상에 전체 부정을 하게 되면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 결과는 뭘까요? 이것의 결과는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얘를 진리집합으로 먼저 따져볼 수가 있어. 방금 전에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P라고 했죠? 또는의 진리집합이 합집합 표현이라고 그랬고 Q라고 했죠? 그러면 부정은 집합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은 여집합이라고 그랬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그죠? 이게 누구의 법칙? 아, 드모르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드모르간의 법칙. 예, 결과는 P의 여집합. 이름만 기억하고 내용 혹시 기억 못하는 거니? 복습 안 되냐? 그 다음에 Q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라고 했죠. 교집합. 그러니까 이 여집합이 분배되는 거 맞는데 얘한테도 분배가 된다. 그래서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꾸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이 드모르간의 법칙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조건, 명제형으로 쓰면 그게 얘의 부정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니? 얘를 조건형으로 쓰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죠. 뭐야 이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not Q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건데 또는이 and로 바뀐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하나 더 있죠.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게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하나 둘이죠. 요걸 명제형으로 바꿔주면 P 그리고 Q의 부정이에요. 그거랑 뭐랑 같다고? 여기 그대로 읽으면 되죠.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내가 지금 기호로 써서 그런데 너희가 기호를 볼 일이 많아서 기호로 써서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사례 바이블과 수학 교과서, 수학의 바이블과 수학 교과서 두 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책을 봤는데 바이블 또는 수학 교과서로 공부를 하였다의 부정은 바이블 또는 수학 교과서. not 바이블. 바이블을 보지 않았고 그리고 교과서를 보지 않았다. 공부 안 했다가 하지. 이해하겠어요? 네.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해요. 그게. 자, 요런 얘기입니다. 부정 이야기, 부정의 정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옳게 짝지은 것은 일은 소수이다. 일은 소수이다. 이 자체가 조건이냐 명제냐? 명제. 명제입니다. 일은 소수이거나 소수가 아니거나. 그죠? 근데 일이 소수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 공부에 상관없이 그냥 수학적인 이론으로 일은 소수냐 아니냐? 일은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의 정의는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로 일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소수이다의 부정을 하면 일은 소수가 아니다. 맞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4는 2보다 크다. 역시나 명제네요. 4는 2보다 크다. 참인 명제예요. 이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그렇죠. 4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는 거예요. 이 부등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닙니다. 작거나 같다예요. 알겠죠? 다음. 자연수에서 이런 거는 이제 전제라고 해요. 부정을 할 때 전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는 짝수이다의 부정? 2는 홀수이다. 맞죠? 왜냐면 진리집합상에서 짝수와 홀수가 여집합 관계예요. 그렇잖아. 자연수 범위 내에서 짝수가 아니면 홀수예요. 홀수가 아니면 짝수고. 따라서 이 문장을 짝수가 아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 짝수가 아닌 것에 용어가 있다면 그 용어를 써도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5월과 엔드의 구분을 이걸로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한 방에 불러봐.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조건에 부정을 말하여라. 여기다가 부정을 걸면 x는 0 또는 y는 0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이고 이렇게 꿈뻑꿈뻑이야 다들. x가 0이 아니다의 부정은 x가 0이다라고요. 네? 서로 여사건의 관계니까 이게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잖아. 예, 그리고 이고가 and를 뜻하는 거라서 이 이고의 부정을 하면 또는이 되고요. y가 0이 아니다. 그럼 y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x가 0보다 크다. 이고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다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내가 이제 전제라고 잘못 말했는데 전제가 아니고 전체 집합 얘기인데요. 전체 집합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는 전제라고 그러는데 전제도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란 말이 나오면 모든의 부정은 뭘까요? 이게 책을 읽었어야죠. 맞아요. 예, 특정인데 특정한 무언가 지정될 수 있는 무언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공식 용어가 있어. 공식 용어가. 모든의 부정의 공식 용어는 어떤이에요. 어떤이에요. 당연히 어떤의 공식적인 부정 용어는 모든입니다. 난 요거는 좀 잘못했다고 봐. 우리나라 그 초기 수학에 정의할 때 모든과 어떤이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언어상 우리나라는 이렇게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보다 되게 중간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이 안 오게 되었다라는 거지. 이거 영어로 하면 분명해집니다. 영어에서 온 걸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이 모든이요 all이에요. all이에요. 그래서 all의 부정은 하면 감이 빡 올걸요. 제가 이 단어 쓰면 all의 부정 영어로 하면 위치. 그건 선택이고 썸이에요. All people say that, some people say that. 이게 반대말이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랑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존재성의 여부를 말하는 것과 모두, 거기 그 진리집합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그러해. 라고 말하는 것이 서로의 부정이라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모든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원래 명제형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가 있는데 요즘 없어졌을 뿐이죠. 근데 굉장히 유용한 기호인데 왜 없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가끔 어떤 문제집에서 요런 걸 본다면 이게 이 문장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위쪽 상단에다가 A를 거꾸로 쓰면 이게 at all x 이런 뜻입니다. all에 A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써요. 어? 왜 거꾸로 써요? 그냥 귀여우니까 쥐들 마음이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정의에다 대고 왜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다니까 그러네. 얘네들이 그렇게 썼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콤마 x 제곱 1이다. 이렇게 쓰면 이 문장 하나를 대표하는 수학적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글 문장이잖아. 한글 문장. 미국의 고등학생한테 이거 보여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건 수학적인 국제 용어니까. 그리고 그 모든 x 이렇게 하면 이건데 부정어가 바로 어떤 x인데요. 어떤 x는 내가 이 썸이라는 단어를 얘기한 이유가 있겠지. 이 썸의 맨 마지막 문자인 e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x예요. 어떤 x. 그래서 이 문장을, 이 수학 용어 문장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이건 쉽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호로 바꾼 다음에 이걸 읽으면 됩니다.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이 개념 넓이가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용어 정의. 그럼 우리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무려 35분에 걸쳐 딱 2개 배웠어요. 명제와 조건을 배웠어요. 명제와 조건. 근데 이 이제 조건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 녀석의 대부분이 조건 명제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은 소수이다라는 이런 명제 말고 조건을 이용해서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는 문장을 만드는 거죠. 둘 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2이면 x가 2이면 x제곱이 4이다 이렇게요. x가 2다 도 조건이고요. x제곱이 4이다도 조건이에요. 이거를 이면과 이다로 연결해서 가정 파트와 결론 파트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그러니까 P 이면 Q 이다를 만든 거죠 지금. 이것도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이라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이걸 조건 명제라고 불러요. 조건으로 구성해낸 명제. 조건 명제. 근데 x는 2랑 x제곱은 4는 조건이 아니라 명제야. x는 2다가 명제라고? 3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x를 모르는구나. 아, 그렇지. 그거야. 지금 네 말은 다 참이었어, 방금 전까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잖아요. 명제가 되잖아요. 단. 언제에만? x가 뭔지 알면. x가 뭔지 알면. 그걸 조건이라고 한다고.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명제는 참인가 거짓인가? 참이다. 지환이 졸린데 대답이나 해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어떻게 알았어? 대입해서 x2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럼 왜 이 결과를 여기다 대입하진 않았어?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제를 뒤집으면 또 하나의 명제가 되는데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도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p이면 q이면 p이다를 만든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x는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았더니 참이 되더라 해서 참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있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x는 2고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인데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하나는 성립하고 하나는 성립을 안 해서 거짓이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죠? 명제의 참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이게 only 방정식이나 부등식에만 그 참 거짓을 알아낼 수 있나? 그러면 사자이면 동물이다 어떻게 할 거야? 연필이면 빨간색 볼펜은 필기구이다 어떻게 할 거야? 필기구이면 빨간색 볼펜이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 방법을 일관되게 조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는 어떤 방법을 일관되게 규정하기로 했어요.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면 참이라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참이다. 뭐지? 아니야. 사자 동물을 어떻게 X로 맞춰? 연필 필기구, 치킨 야식. 이거 어떻게 맞춰? 방금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어요. 뭐죠? 집합. 집합. 우리가 진리집합을 따진 이유가 그거예요. 진리집합을 따진 이유가 이 조건을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이 P고 이 조건을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고 이 진리집합을 참으로 하는 이 조건을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 이 조건을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러면 참이고 이러면 거짓이다. 요렇게 되면 참이고. 응? 응? 얘들아? 그러니까 x가 2일 때 x제곱은 4이다가 참인 이유는 이 아이의 진리집합은 이거 하나예요. x는 2. 2가 들어갔을 때만 참. 얘는 2와 마이너스 2. 두 개가 참이죠. 예, 그 둘 사이의 포함관계가 요런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참인 거예요. 빨간색 볼펜이라는 진리집합과 필기구라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요렇게 형성되면 참인 거예요. 알겠어요? 치킨이라는 종목과 야식이라는 종목이 이런 포함관계가 되면 참인 거예요. 그럼 어떨 때가 거짓이죠? 그렇지. 고마워. 반대 포함관계 아니에요. 반대 포함관계인 것도 당연히 참이 아니지만 포함관계가 아니 될 때 참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얘기가 다르죠. 얘는 이렇게 되자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어야만 참이란 뜻이고요. 참이 아닌 경우는 이래도 참이 아니고요. 거꾸로 이래도 참이 아니고요. 갑자기 참을 그린 이유는 뭐야? Q이면 이래도 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래도 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딱 이때만 참이니까요.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다를 증명하는 방법과 거짓이다를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 달라요. 한번 요 그림 보면서 설명해봐. Q랑 P가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게 Q이면 P이다인데 맞네.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잘 봐야지. 포함관계가 가정이 결론 안에 포함될 때 그때만 참이에요. 그 외에 모든 경우가 거짓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참인 명제를 참이다라고 증명하는 방법과 거짓인 명제를 거짓이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그래서 달라요. 참인 명제가 참이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 관계가 됨을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포함 관계가 됨을 보이는 거예요.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을 증명하는 건 이거 세 가지를 다 증명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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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는 사례. 여기서 반하는은 반대되는 사례. 예, 반대되는 사례. 그러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 같은 애죠. 예, 반례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반례는 어디서 등장할까요? 진리집합상 어디서 등장할까요? 요거 잘 많이 놓치는 사례라서 예, 이것만큼은 이 수업 내용으로 꼭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례가 들어있는 진리집합은 어디냐면요. P-Q입니다. 우리 차집합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 가정의 진리집합 중 결론의 진리집합과의 교집합을 제거한 부분이 차집합이에요. 거기에 얘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참이면 이 어떤 명제가 참이면 P-Q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반례가 존재하지 않으면 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반례가 존재하지 않으면 참이에요. 그래서 P-Q를 해봤는데 거기에 아무 원소도 없더라 라고 하면 그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P-Q를 했을 때 이거 봐요. 여기선 P-Q가 누구냐면 얘예요. 응? 책상이면 음식물이다. 책상이면 음식물이다. 이렇게 되면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상류가 다 반례가 되는 거죠. 음식물에. 서로 소인 관계인 거잖아요. 그럼 그 명제는 거짓이 되죠? 예, 얘 같은 경우 Q이면 P다니까 Q 빼기 P를 했을 때 요 아이가 이건 Q 빼기 P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쏘리. 예, Q 전체가 내가 지금 P면 Q이다에 너무 경도되어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해요. Q 빼기 P입니다. 여기서는 얘가 Q고 얘가 P니까 예, Q 빼기 P 여기가 반례, 여기가 반례, 여기가 반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뺀 차집합에서 반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참거짓을 판별하여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상식선에서 대답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어요.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x제곱이 1보다 작은 사례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1보다 작은 거 맞지. 그지? 그래서 1번은 참이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근데 혼란이 올 수가 있고 헷갈림이 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진리집합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x제곱이 1보다 작다를 조건 P라 하고 2면 x가 1보다 작다를 조건 Q라 해요. 그 다음에 x제곱이 1보다 작다의 진리집합을 P라 하고 그 진리집합을 수직선상에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모든 x들이 되죠. 예, 이게 진리집합 P입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다의 진리집합을 Q라 하면 이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표현되죠? 1보다 작다로 표현되죠. 이 파란색이 진리집합 Q라고 할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이면 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요거 x가 12의 약수이면의 진리집합 P를 나열해 보세요. 뭐죠? 1, 2, 3, 4, 6, 12 이거죠. 자, 16의 약수이다를 진리집합을 Q라고 표현해봐요. 그럼 Q는 1, 2, 4, 8, 16 이렇게 되죠. 네, 포함관계를 서로 보세요. Q 안에 P가 다 들어있나요? 안 되죠. 이러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짓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야, 3 뭐야? 이런 거지. 이걸 반례라고 해요. 자, 반례가 어디 있었나 봐봐요. 이랬죠.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야? 라고 물었는데 그거 거짓이야. 왜냐하면 여기 봐봐 이러는 거지. 여기 봐봐. 3이라는 반례, 6이라는 반례, 10이라는 반례가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아시겠어요? 조건과 진리집합. 진리집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 논리성을 따질 때의 진리집합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역시나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또는 거짓이 되도록 하는 는 우리한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말은 이놈의 진리집합이 어디야? 어떤 사이즈야? 이놈의 진리집합이 어디야? 어떤 사이즈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참이 되기를 바랐으니까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 거고 Q의 진리집합을 표현해보니 마이너스 3 동글뱅이 8 이렇게 이게 아이고야 어제 뭐 짤 일 있었어? 보통 첫날 와서 막 졸진 않는데 요게 Q의 진리집합.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다른 데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K보다 작다를 풀면 X-2 K 이렇게 되고 X는 2 K에서 2 플러스 K. 내가 이거를 무조건 두 개의 문자 달린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2라는 애를 가운데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야, 마이너스 3과 8의 정가운데에 누가 있지? 2분의 5. 2.5. 그러니까 2는 정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애죠.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K, 마이너스 K로 벌리는 겁니다. 그거를 P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그러면 벌어져서 마지막 한계 지점이 어디일까?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 2 마이너스 K가 이쪽 2 마이너스 K요. 2 마이너스 K가 더 커야 되는 건 분명한데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 있죠. 왜냐면 둘 다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세요? 이쪽을 해보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 벌려나가면서 얘한테 가서 닿으면 이건 반드시 벗어나요. 절반보다 왼쪽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계산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고 K의 최대값은 5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핵심은 진리집합이라고요. 이제부터 얘기할 것은 또 하나의 용어인데, 역, 이, 대우 뭐 이런 건데요. 요거 하나로 아마 뿅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의 형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명제를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명제. 조건명제라고 불러요. 자기 지금 백지에 정리한 내용 중에 조건명제 있나 보세요. 저 있어요. 잘했어요. 네. 조건명제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P면 Q이다. 이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이제 뒤집는 행동을 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죠. Q이면 P이다. 그 순서대로 맞췄으면 X제곱이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 이면 X는 0이 아니이다. 이렇게 해요. 이런 걸 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건명제 표현법 중에 이런 거 있어요. P2면이 화살표인데, 이면이다를 합쳐서 이 화살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화살표를 반대로 바꾸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은 Q이면 P이다로 써야 됩니다. 항상 가정이 왼쪽, 결론이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명제가 참일 경우, 참이라는 게 확실히 증명된 경우에 P이면 Q이다에서 요 화살표에 줄을 하나 더 긋습니다. 등호의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호를 긋는 것처럼 화살표를 두 줄로 그어주면 이건 P면 Q이다의 명제인데 참인 명제야,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참이 아닐 경우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내가 당신들한테 은연중에 지난 1학기에 요 표현을 꽤나 썼습니다. 사실은 수학적으로 참인 명제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당신들한테 요런 표현도 수업 중에 은연중에 많이 썼습니다. 이건 필요충분 조건, 쌍방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이 중요하다. 대우라는 행동이 있어요. 대우 명제 이렇게 불러요. 대우 명제는 뭐냐면 역을 만들면서, 어떤 한 명제의 역을 만들면서 동시에 부정까지 같이 하는 걸 대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P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예요. 그러니까 이 X가 0이 아니면 X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명제를 부정을 하면서, 결론을 부정하며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뭘까요? X는 0이 아니다의 부정은? 0이다. X는 0이다. 이게 부정입니다. 이게 대우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은 어떤 명제가 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기준 명제를 두고 역과 대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역의 명제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 자체로 명제인 거예요. 그냥. 이 자체로 조건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대우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의 대우. 이 명제를 하나의 명제로 보고 얘의 대우는 뭘까? X는 0이면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러면 역의 대우를 만들었고 본명제의 대우를 만들었어요.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지켜보세요.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역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관계도 있지 않냐? not P이면 not Q이다. 이 용어가 왜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졌어요. 예, 우리 때는 배웠습니다. 예, 이걸 이관계라고 해요. 이. 그래서 역이대우 이렇게 불러요. 역이대우. 얘네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순서는 그대로 두고 부정만 한 관계를 이라고 해요. 역이대우.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역은 참 거짓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 해서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혹은 거짓이다 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되겠죠. 뭐 그거 있잖아. 미인은 장꾸러기도 장꾸러기는 다 미인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도 우리가 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역은 성립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P면 Q다가 참이라 해서 그 역도 참인 것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포인트. 대우인데요. 대우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녀석입니다. 이 대우란 녀석의 참 거짓은 완벽하게 본 명제의 참 거짓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공유한다고요. 그래서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 반드시 참입니다.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거짓입니다. 그래서 참 거짓이 분명한 명제인데 이것의 참 거짓을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한 명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명쾌한 애들만 봤는데 무슨 말이야? 극적극적 하게 되는 명제가 있어요. 이럴 때 애매하시면 대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대우를 만들어서 참거짓을 판별하면 본명제의 참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그런데 x가 0이 아니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0이 아니면? 0이 아니네를 제곱하면 0보다 크다? 헷갈리는데? 이게 헷갈리면요. 대우명제를 만들어 봐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 예, 그러면 그 아이는 0이다. 대우명제가 더 헷갈리는구나. 아무튼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죠. 예, 잘해봐야 0이죠. 근데 어떤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아이는 0인 게 맞잖아요. 이 대우명제가 참이잖아요. 예, 본명제도 참이 맞는 거예요. 근데 x제곱이 0보다 크다고 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x는 0이야. 이것도 맞네. 예, 역도 참이네요.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쌍방참을 동치라고 부릅니다. 동치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필요 충분 조건.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수학 배우면서 나오는 최초의 증명법. 최초의 증명법은 바로 귀류법이에요. 요거부터 할까? 네. 명제가 탐임을, 내가 그랬잖아요. 애매한 게 있으면 대우를 만들어서 참거짓을 판별해 보면 된다고. 이 말 읽어봐. mn 곱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에이씨, 별로 안 헷갈리네. m 또는 n이 짝수이다 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m만 짝수여도 되고 n만 짝수여도 되고 둘 다 짝수여도 되고, 둘을 곱했는데 결과가 짝수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 또는 모두가 짝수라는 뜻이다. 원래 참이 명제예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이게 헷갈릴 경우에 대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의 대우를 이용하면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겠죠? 그럼 대우를 만들어 보세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걸 만드는 거죠. M
과, n, e 모두 홀수이면 부정했잖아요. 또는을 부정하니까 and가 되잖아요. mn 모두 홀수이면 어떻게 된다고? m, n, e 홀수이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대우명제를 만든 다음에 이 가정을 증명으로 하는 거죠. m은 홀수니까 2a 플러스 1이라 하자. 홀수를 표현할 때의 대표 문자죠. 2a 플러스 1 또는 2a 마이너스 1. n은 2b 플러스 1이라 하자. 둘 모두 홀수이면 이 둘을 곱한 mn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2a 플러스 1 곱하기 2b 플러스 1 전개하면 4ab 더하기 2a 더하기 2b 더하기 1이죠. 이걸 2로 묶어주면 2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핵심은 이거죠. 2로 묶인 파트와 즉 짝수의 파트와 거기에 더하기 1이 추가되면 반드시 홀수이다 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어떤 정수라도. 따라서 이 결과가 홀수이다가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고요. 이거 근데 무슨 증명법 이렇게 안 불러요. 무슨 대우증명법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상식적인 거죠. 본명제가 헷갈리면 대우명제로 참을 보인다. 근데 우리 수학 배우면서 처음으로 배우는 증명법, 그러니까 방법론의 하나를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백신고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이제 저기다 무리수 하나 써준 다음에 그 무리수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시오 이런 거예요. 무리수를 쓴 다음에 이게 무리수를 임을 증명하시오. 또는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니까. 정말 옛날 얘기다만 32년 전 한성과학고 입시 문제에 나왔단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내가 썼나 안 썼나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난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내용인데 갑자기 내가지고 당황했단 기억이 나네. 거기 입시하는데 왜 고등학교 문제를 내요? 내 말이? 나도 궁금해. 왜 그랬나 몰라. 자, 귀류법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일 경우, 참일 경우 이 참임을 증명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P이면 not Q이다를 가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냥 그렇다고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보자. 근데 내가 거짓임을 알고 있잖아 이거. 그래서 가정하여 모순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이 명제가 참이라고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귀류법. 꼭 기억해 두세요. 당신들이 고등학교 내에서 증명하는 방식을 딱 두 개밖에 안 배웁니다. 하나가 귀류법, 다른 하나가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둘 다 귀자가 들어가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 첫 번째 배우는 것부터 잘 해두세요. 귀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수가 아니다는 이제 무리수이다인데 루트 2 플러스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시오. 무리수를 무리수라고 그러는데 뭘 증명을 하려는 거야? 뭐 이러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루트 2 더하기 2가 유리수라 하자.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면 결론을 부정한다 그래요.
결론을 부정한다. 그러면 얘가 유리수임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바로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유리수의 정의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가 PQ는 서로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비교법을 쓰는 거는 무수와 독출에서 그 반대 경우를 참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일 때 무수이 나온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치, 흑백 논리일 때만 가능해요.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이기 때문에. 그 중간수가 있으면 규리법은 못 써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사실은 증명이기 때문에 방식이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여기서 내가 모순됨만 도출해내면 되거든. 어떻게 하지? 루트 2를 고립시켜 볼까? 루트 2는 P분의 Q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이 가정 하에서는 계속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P 제곱 어우 일이 커지는데? 마이너스 4 P분의 Q 더하기 4 그냥 P를 왼쪽으로 본에서 곱할까요? 근데 바이블에서 그럽시다. P분의 Q라고 안 하고 음. 유리수 A로 둔 다음에 이항을 해도 유리수에다가 유리수 빼면 유리수밖에 안 나오니까 아, 연산 법칙으로 했어? 네, 바이블에는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이제 PQ의 서로소의 모순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바이블 해설에 있는 대로 해봅시다. 얘를 A는 유리수 이랬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루트 2를 남기고 이렇게 그래서 양변 여기서 바로 근데 그건 연산 법칙에 대한 확증이 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되나? 예. 루트 2가 여기서는 이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는 확정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루트 2가 무리수이므로 이 결과는 무리수 이퀄 유리수 마이너스 유리수 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가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어 무리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좋은 사례가 아니구나. 이렇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유리수에 대한 연산 법칙이라고 그래서 유리수가 뺄셈에 대하여 닫혀있다. 유리수가 덧셈에 대하여 닫혀있다. 닫혀있다, 열려있다. 요걸 증명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나는 이걸 쓸 생각은 상상도 못했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유리수 빼기 유리수가 무리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쟤는 무리수가 맞다. 그러니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인정하는 건데 요거 말고 그냥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를 증명하시오 라고 할 때를 보여줄게요. 너희는 이 경우가 첫 번째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루트 2가 유리수라 하자. 그럼 루트 2를 P분의 Q, PQ는 서로소인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본의 Q,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 그러면 2P 제곱이 되죠? 2P 제곱은 Q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Q 제곱이라는 자연수가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Q가 만약
홀수이면 홀수 제곱을 짝수로 할 수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결론은 Q는 짝수이다예요. 따라서 Q를 2A로 쓸 수 있어요. 짝수는 항상 2라는 인수를 가지니까요. 그래 놓고 이 Q를 다시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이 P제곱은 2A의 제곱 이렇게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죠? 4A 제곱이 되죠. 그러면 저쪽 2와 이쪽 4를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P제곱은 2A 제곱이 되죠. 2A 제곱. 자, 똑같은 논리. 어떤 자연수의 제곱에 2가 곱해져 있으면 이게 짝수라는 소리인데 P제곱이 짝수라는 말인데 P가 홀수일 경우 홀수의 제곱으로 짝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P는 짝수이다가 돼요. 이렇게요. 그럼 P는 2B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바로 모순 발생. 그러니까 P도 짝수이다, Q도 짝수이다가 결론이잖아요. 근데 짝수인 두 수는 서로소가 될 수 없죠. 2를 제외한 모든 서로소는 다 홀수입니다. 그죠? 2와 짝이 되는 모든 서로소는 다 홀수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소끼리도 2를 제외하면 다 홀수고. 그래서 이 자체로 모순 발생. 서로소라는 가정이 위배된다. 왜 그랬냐 하면 무리수인 애를 유리수라고 네가 주장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맞다. 이게 귀류법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이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도 이미 증명이 끝났고 무리수 더하기 2가 무리수가 됨을 증명하시오. 뭐 요게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가. 그래서 유리수의 연산이 유리수에 대해 닫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증명을 했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조건인지 말하시오. 요게 오늘 내용의 마무리.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게 서브셋과 네서설리던가? 영어로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중요하겠어요.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습관인데 뭔가 우리나라 용어로 좀 헷갈리는 문장이 나오면 이거냐의 반대가 바로 다른 케이스인 경우 50%의 확률인데 너무 헷갈리잖아. 그런 경우 나는 이제 영어로 봤거든. 영어 원문을 찾아보면 영어에서는 단어로 되게 명쾌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다가 애매한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똑똑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영어를 찾아봤던 건데 얘는 영어도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P이면 P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런 건데 이게 딱 50%의 확률로 필요 아니면 충분이다 보니까 맨날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안 헷갈리게 하려는 자신만의 장치가 필요했던 거지. 제일 좋은 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누가 나한테 빨간 펜 달랬어? 지훈이지. 제가 뭘 했다고요? 빨간 볼펜은 필기구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내가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저는 사자와 동물로 세팅을 했는데 뭘로 세팅을 할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의 이야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경우 아까 서로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P 쪽이 작은 집합,
Q 쪽이 큰 집합이어야 해요. 그 집합의 원소를 아무거나 사례를 들면 됩니다. 빨간 볼펜과 필기구, 사자와 동물. 저는 이제 사자이면 동물이다로 했어요. 예. 사자, 동물. 또 뭐 있지? 야식. 치킨과 야식. 치킨과 야식. 이렇게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은 것이 큰 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예. 헷갈릴 때는 하나만. 작은 것은 큰 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것이 아닌 반대의 경우를 필요 조건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필요 조건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P는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어로 필요충분 조건이 있는데 이 경우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P와 Q가 쌍방향 참이라는 뜻입니다. 즉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만 다르게 쓴 거죠. 표현만 다르게 썼을 때 그때 이걸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표현만 다른 두 명제 사이의 관계를 동치라고 불러요. 동치. 니네들 이거 x-2는 4이다. 방정식 풀 때 얘를 일로 넘긴다 그러잖아. 넘기긴 뭘 넘겨? 이게 벽이야? 이게 공이야? 뭐가 넘어가?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등호의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하는 것 뿐이죠. 2를 더해서 얘가 이렇게 소거됨을 이용하는 건데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호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 같은 수를 뺀다, 같은 수를 곱한다, 같은 수를 나눈다.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 기억해봐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동치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 배웠어요? 네. 학교에서요? 네네. 네네. 동치변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안 배운 게 웬만하면 없어. 너희들 필요한 건 다 배웠어. 기억하지 않을 뿐이야. 예, 지금 이 행위를 동치변형이라고. 그때 사용하는 그 동치란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데 표현만 다른 거야. 이렇게. 똑같은데 표현만 다른 거야. 아시겠어요? x 제곱은 4야 라는 말과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야 같은 말이죠. 이게. 이런 게 동치변형. 아니, 동치예요. 동치. 동치관계. 동치관계인 두 조건, 두 명제를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한 것만 있냐, 상식적인 것만 있냐? 아니죠. 이제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져서 예를 들어 절대값 a 더하기 b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와 같으면 뭐 이런 거요. 얘하고 a, b가 0보다 커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이게 동치예요. 서로. 좀 어렵죠 이거는. 두 실수를 더한 것의 절대값과 각각의 절대값을 씌운 것의 합이 서로 같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부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면 둘이 더했을 때 절대값 씌웠으면 5가 나오죠. 그러면 얘한테 절대값 씌우고 얘한테 절대값 씌웠을 때 둘이 더하면 5가 나오죠. 예, 그리고 3 더하기 2를 했을 때 5죠. 그럼 3에 2를 넣어서 둘이 더했을 때 5죠. 이러면 같아요. 이러면 같은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경우 3-2를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1이죠.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5입니다. 결과가. 그 반대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녀석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 두 녀석의 부호가 같다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곱했을 때 양수다라고. 물론 0은 자동 포함이고. 그래서 이 둘이 동치예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동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거는 헷갈릴 거라 제가 안 풀어줄 거예요. 그 뭐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딱 진리집합 관계 파악하고 작은 것이 큰 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만 기억하세요. 그거를 혼자 언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튀어나와도 필요 조건이잖아요 라고 하면 서로의 그 관계를 알아낼 문장 하나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계세요. 저는 사자이면 동물이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뭘로 할까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의 이야기다. 근데 세상 모든 명제 두 조건 사이의 관계가 그러면 충분 조건 아니면 필요 조건 아니면 필요 충분 조건일까? 그건 아니야. 이건 명제가 참일 때의 이야기예요. 참일 때 이야기. 참이 아닌 명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두 진리집합과의 관계가 포함관계로 딱 설정됐을 때만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할 거에 대해서 미리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할 텐데 짧게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하는 절대 부등식 두 개. 하나는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책 보면 당연히 나와 있고요. 당신들이 외워오면 되는 건데 왜 미리 얘기를 하냐면 혼자 공부를 시켰더니 필요 요소를 못 외우고 좀 뭐랄까 엉터리 같이 그러니까 필요한 전제 같은 거 다 빼먹고 이렇게 외워오길래 공통으로 좀 외워오라고 미리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절대부등식은 오히려 전제와 단서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내용은 다 기억해요. 삼척동자도 이거 가르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도 3학년도 산술 평균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기하 평균이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이거 누가 몰라 이거를 그냥 알 수 있어. 그리고 얘가 언제나 요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제. 를 자꾸 빼먹어요. 전제를 지키셔야 됩니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만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단서. 단서는 뭐냐면 단 이런 거요. 실상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를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그 푼다의 대부분은 이 단을 쓰는 건데 애들이 자꾸 이것만 기억해. 그러지 말자고요. 단 A equal B일 때 등호 성립. 여기까지. 요 전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단서까지 싹 다 외울 때 산술, 기하, 평균을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다음 시간에 외우시면 돼요. 다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은 XAB, XY가 실수 조건에서 쓰는 거예요. 실수 조건에서 쓰는 거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야, 실제 숫자나 문자가 등장했을 때 이 a, b, x, y가 중요할까? a냐, b냐, x냐, y냐가 중요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둘둘 짝지었다는 소리예요. 예, 둘둘 짝지었다. 짝을 지어서 제곱제곱, 제곱제곱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얘네들을 한 쌍씩 조합하여 곱한 합의 제곱보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예, 여기서도 단서, 등호성립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얘네 둘, 이 곱한 애들끼리의 비율이 서로 같다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요. 뭐 어떤 책에서는 a y-bx가 서로 같을, ay와 bx가 서로 같을 때 또는 뭐 이거 빼서 0일 때 뭐 이렇게 쓰는 책도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얘와 얘의 비율, 얘와 얘의 비율이 같다로 외우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참고 하시면, 이거는 교과과정 외지만 대상이 세 녀석일 때의 산술기하 평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세제곱근 루트 ABC. 여기다 이렇게 3을 쓰는,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 1에 올라가면 배우게 될 기호인데 미리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3개짜리가 있겠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을 곱한 것은 항상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도 단 a equal b equal c일 때 등호성립, 단 a분의 x equal b분의 y equal c분의 z일 때 등호성립. 이렇게 됩니다. 요건 참고.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갈 사람들을 위해 미리 얘기해두는 참고사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